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마 이 소식은 많은 분들을 또 마음 아프게 했던 소식이기도 합니다. 실종됐던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바닷속 차량에서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부모님이 2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하죠. 이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고 놔뒀을 때는 이렇게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었는데 오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손님과 이 이야기 같이 나눠볼 텐데요. 정말 반가운 얼굴이에요. 이지연 씨가 함께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의 모습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네네. 상담받고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어떠세요? 네, 상담받고 치료 과정 동안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치료가 끝난 후에는 우경이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 예, 요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진짜. 엄마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아이 챙기느라고 정신 네. 없는데 지연 씨 본인도 스스로 네. 건강을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근데 저도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좀 아픈가? 저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거든요. 아, 지금이요? 네네네. 코로나 딱 시작했을 때 2020년 1, 2월 딱 그때 같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냥 밥 먹고 있었어요. 밥 먹고 있었는데 좀 뭔가 숨이 답답한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마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나. 근데 전신에 마비가 와서 겨우 전화기 들고 이제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는데 막 이것저것 검사를 막 해보더니 이거는 좀 정신과적인 것 같다고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온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이게 정신과 문제냐고 그래서 좀 받아들여지기도 힘들었고 믿기도 힘들었어요. 요즘에 보면 제 주변에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운전도 못 하겠고 운전 못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좀 많이 네. 해봅니다. 네네. 예. 자, 오늘 뭐 그냥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병적으로 마음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몸에도 이상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한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 함께할 주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험학습을 간다더니 끝내 바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황장애와 불면증 증세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네,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음주치 특강, 우울증 그리고 화병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용기를 내서 나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뒤에 앉은 분들이 사실은 모두 또 우울증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또 나누기 위해서 함께 와주셨는데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리고 오늘 시간 이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줄 마음 주치의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선생님이 또 나란히 등장하셨습니다. 이채롭게도. 이제 한 분 한 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자 한의사인 임채선입니다. 두 분이 무슨 사이길래 함께 나오신 거예요? 저희가 그 재수 때부터 같은 반 친구. 뭐라고요? 재수 때. 재수 때 같은 학원 친구? 대학 재수. 아, 선생 동기예요? 50반. 선생 동기예요? 20반. 그리고 나서 아주대 의대를 같이 다녔고. 오. 30년 된 친구입니다. 와. 진짜 두 분이 특별한 아니 재수생 인연이네요. 때부터 30년이면 정말 진짜 찐친이네요, 찐친. 그쵸, 그쵸. 네. 사실 양진희 원장은 그 재수 때 처음 봤잖아요. 재수 학원에서 봤는데 우린 모르지. 가장 먼저 일찍 와요, 학원에.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를 앉아요. 부지런한 학생이다. 그래서 일찍 와서 어디 앉냐면 기둥 뒤에 앉아요. 기둥 뒤에 앉아요. 잘 안 보이는 가장 자리. 좋은 자리. 그 자요. 자요. 근데 성적은 또 잘 나와요. 그런 시기 친구들이 질투의 대상이긴 얄밉다. 했죠. 서로 볼 거 못 볼 거 다 봤죠. 네. 아는 게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물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겁니까? 서로의 보험이죠. 아, 보험. 정답이네. 네. 보험 좋습니다. 이렇게 30년 우정의 두 친구가 나와서 이제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저희도 아주 색다른 그런 느낌이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참 우리가 마음의 병 그러면은 이렇게 넓게 저희는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병이라고 정신과 하면 떠오르는 게 정신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이 이제 마음의 병이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뇌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뇌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라는 건 뇌의 병이고 그 안에서 신경증 그 중에서도 우울증이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울증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한의학에서는 뭐 마음의 병을 좀 화병이라는 큰 타이틀로 큰 개념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화병이 단순히 마음의 병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화 장애도 나타나고 이게 검사를 받아도 병명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 신체화 장애를 포함한 질병이 화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감정을 다스려서 화병을 좀 안정시키고 우울한 것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우울한지 양재진 선생님의 강연으로 문을 열도록 하죠. 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으로 알고 있는 우울 장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아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가슴을 움켜쥐거나 실제로 가슴의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뇌 안에 있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뇌 안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일종의 신경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략 한 50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만한 게 도파민, 세로토닌, 뭐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세로토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이외에 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도 우울증에 꽤나 작용을 하고요. 뭐 어쨌건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뇌 안에서 자기들끼리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기분, 감정이라는 걸 다 조절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저들의 균형이 깨지게 되느냐? 첫 번째는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나? 뭐 대표적인 게 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혼이라든지 혹은 뭐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사업적으로 혹은 직장에서 큰 일을 겪는다든지 보통 이런 금전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 하나는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스트레스. 뭐 과거에 사실 저희 어머님 세대에는 대표적인 게 시집살이죠. 고부 갈등이라는 거. 뭐 요즘 또 장서 갈등도 있고 아니면은 배우자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큰 스트레스 혹은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지속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아이들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특히 우울증에 많이 관여하는 아이가 저 셋이시거든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대표적인 저 세 개의 신경 전달 물질의 저하가 우울증의 큰 특징인데 사실 저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건지 혹은 어떤 기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 저 세 개의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레벨이 떨어진 건지는 아직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세 개가 관여를 한다라는 거. 그럼 실제로 우울장애가 나타날 때, 우울증이 나타날 때 어떤 식이냐면 저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요. 사람 기분이 이렇게 일자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일자로 가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로봇이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규칙적이진 않지만 이런 사이클을 이루면서 이제 우리의 기분 감정이라는 게 이어지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당하기 너무 큰 스트레스 또 하나는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지속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될 애가 못 올라오고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린 상태가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밑으로 떨어져서도 일자로 안 가요. 그 우울증을 앓는 가운데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기를 이뤄요. 그러다가 보통 우울증은 치료를 안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럼 우울증 뭐하러 치료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당연히 저 6개월에서 1년 사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극단적인 선택 등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치료하지 않은 우울증은 저절로 좋아질 때 원래 내 기준점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밑에 있던 애가 좋아지면은 올라가다 멈춰서 그걸 기준점으로 밑에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즉 우울한 게 성격이 돼버려요. 우울한 게 성격이 돼버려요. 우울증을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앓으신 분들의 특징은 원래 내 성격이 어땠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항상 뭔가 처져 있고 우울해져 있어요. 원래 내 기분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온 게 기준점이 돼버립니다. 세팅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래 정상적인 기분일 때는 좀 스트레스가 와도 내가 그걸 감당하고 다시 좋아질 수가 있었던 정도의 별로 크지 않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재발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년, 10년 우울증을 계속 앓고 있어요라는 분들의 감정 곡선을 그려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여긴데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왔다, 떨어졌다 조금 올라왔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은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를 안 해도 한 1년이면 저절로 우울증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우울한 성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잦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우울증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울증의 증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우울증의 증상은 사실 진단 기준으로 따지면 9가지가 있고요. 이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우울증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가지면 우울증인데 검사했더니 4가지야. 그럼 우울증 아니니까 집에 가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울증이지. 사실 진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증상 때문에 힘드냐 힘들지 않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울증 증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기분 증상이 있습니다. 기분 증상 첫 번째는 당연히 우울하고 슬프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울하다, 슬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마음이 가라앉는다,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오셔가지고 어떤 게 힘드세요? 그럼 최근에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눈물이 많아지게 되죠. 나 혼자 앉아서 나 잘 살고 있나 생각하려면 혹은 누군가한테 저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도 나오기 전에 눈물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눈물이 굉장히 쉽게 나고 잘 멈춰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지은 죄도 없는데 쫓기는 것처럼 만절부절 못하게 되고요. 혹은 반대로 사람이 굉장히 굼떠져요. 본인 스스로 느낄 때도 뇌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생각도 굉장히 천천히, 행동도 굉장히 천천히.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 야, 너 왜 이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뭔가 굉장히 굼떠져요. 그리고 4번째가 가장 중요한 기분 증상은 무의욕증인데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이 무의욕증이 우울증의 기본 증상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증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신체 증상인데 신체 증상 첫 번째는 수면이 망가져요. 수면이 망가져요. 우리가 이제 과수면 혹은 불면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과수면인 분들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불면증이 옵니다. 불면증 어떤 식으로 오느냐? 자려고 누워 있으면 오만 잡생각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면서 잠이 못 들죠. 그리고 잠이 겨우 들었는데 자꾸 잠을 깨요. 금방 깨고 눈 감았다 뜨고 보면 5분 지나 있고 10분 지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울증 때 특징이 수면의 질이 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꾸게 돼요. 꿈 진짜 많이 꿔요. 아우 진짜 오만 꿈을 다 네. 꾸는 꿈 꾸다 보면 아침이야. 맞아요. 꿈 꾸다 보면 아침. 꿈을 정말 많이 그쵸. 꾸게 되고요. 또 하나 특징이 낮 동안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악몽을 많이 꾸게 돼요. 맞아. 꿈의 내용 자체가 행복하거나 좋은 꿈이 아니라 항상 뭔가 안 좋은 꿈을 많이 꾸게 돼요. 이런 식으로 수면이 망가지는 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식욕 변화가 옵니다. 이게 남성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성에서는 절반 정도는 식욕이 뚝 떨어져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리고 입맛이 없고 뭘 먹어도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중에 심한 분들은 밥을 먹는데 쌀알을 씹는 게 모래알 씹는 것 같다 할 정도로 그래서 식사를 잘 못하게 되니까 체중이 엄청나게 빠지게 되고요. 반대로 남자에서 일부 여자에서 나머지 절반은 폭식을 하게 돼요. 이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 여기까지 차 있는 거 나도 아는데 마음 허한 거 달래겠다고 막 우겨넣게 되거든요. 자동으로 들어가. 먹었는데도. 그게 선생님 그게 안 그러다 그러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 계속 그러면 아니고.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걱정했어. 예, 이런 폭식을 하게 되니까 체중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신체 증상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성, 중년 여성에서 가장 흔한 증상인데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요. 몸이 여기저기가 아픈데 특징은 한꺼번에 아프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아픕니다. 그래서 특징이 머리가 한 2, 3일 너무 아프니까 이제 신경과를 가요. 뭐 CT 찍고 MRI 찍었는데 맞아. 괜찮대요. 그러면 항상 듣는 얘기는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얘기 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있으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요. 속이 너무 아파. 그래서 한 이틀 고생하다가 내과에 가서 아이고. 위내시경을 해요. 그냥 한국인이 다 있는 위험 빼고 아무것도 없대. 깨끗하대. 그러면서 신경성입니다. 또 그래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계속 설사하고 이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또 마찬가지 신경성입니다. 아마 지연 씨가 경험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식도염약 따로, 위장약 따로, 뭐 두통약 따로, 뭐 약을 종류별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서. 그 낮은 거야. 그래서 근데도 식도염 약을 그렇게 오래 먹었는데 낫질 않아요, 증상이. 그러니까 맨날 이비인후과 가서 후두 내시경 보고서는 저 이상 없냐고. 확인하고 싶어요. 비슷한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연 씨는 네. 식도염약, 위장약을 다 끊고 네. 그 공황장애 약만 매일 잘 먹으면 금방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신체 증상은 활력이라고 그러죠.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져요. 사람이 활력이 없어지게 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지고 그냥 들어눕고 싶기만 해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레벨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지 증상이 많은 분들이 우울증 증상이라고 잘 모르시는 건데 사실 환자분들은 저 증상 때문에 제일 힘들어 하시거든요. 머릿속 생각으로 드는 증상인데 첫 번째는 머리에 무슨 막이 씌인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다 부정적으로 왜곡이 돼서 해석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망할 것 같아. 거의 다 됐는데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그리고 쟤는 나 싫어하는 것 같고 얘는 나 미워하는 것 같고 얘는 나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심하면 어느 정도냐면 잘 잤어라는 안부 말에 내가 못 자길 바랬나? 이런 생각까지. 내가 못 자길 바랬나?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나쁜 생각이 한 번 들고 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부정적 사고의 반추라고 하거든요. 이게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존감이 땅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한테 쓸데없는 지나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 때문에 우리 애들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 때문에 내 배우자만 힘든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집중력하고 같이 다니는 단기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가 돌아가고는 있는데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책 한 쪽을 못 읽어요. 한 두 줄 보다가 멍 때리고 다시 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나니까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져서 나 요즘에 치매인가? 아니면은 뭐 저희 건망증이 심해졌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이런 증상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치매 아닌가 오해를 많이 해서 가성 치매라는 얘기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유부단해져요. 결정장애가 생깁니다. 사실 우울증으로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우울증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도 하지 마시라라고 꼭 처음에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 세상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힘들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후세계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생각, 죽고 싶다, 죽어버릴까라는 자살사고, 자살 충동까지 생기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때 우울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으로 자살사고, 자살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으로 자살사고, 자살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증상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치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무조건 약물 치료가 메인입니다. 무조건 약물 치료가 메인입니다. 약물 치료가 7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병원에 상담하러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치료 설명을 해드릴게요라고 그러면 꼭 뭐라고 그러시느냐, 약까지 먹어야 돼요라는 얘기를 하세요. 꼭. 왠지 마음의 병이고 정신의 병이고 내 의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착각들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약물 치료 절대로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우울증이 좀 가벼울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정은아 아나운서님 감기 걸리셨을 때 네. 본인의 강력한 의지로 콧물을 멈춰본 적이 있어요? 아유, 약 먹는 게 낫겠네요. 네네네. 만약에 약 안 먹고 나 우울증 좋아졌어. 우울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단순한 며칠 동안의 우울감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진짜 우울증이라면 약을 먹어야만 치료가 됩니다. 우울증 치료 때 쓰는 약은 크게 세 종류인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치료약은 항우울제, 우울증 치료약이죠. 이게 메인 약이고요. 우울증 치료약은 요즘에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부작용도 별로 없고요. 완치됩니다. 우울증 치료의 항우울제가 메인 치료약이고 이거는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매일 드셔야 돼요. 이게 진통제처럼 먹으면 효과 짠 나타나는 약이 아니라 매일 먹어서 혈중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얘가 뇌에 가서 작용을 한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치의가 먹기 시작하자 해서 마지막에 이제 증상 다 완치됐고 재발 방지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약을 줄여서 끊읍시다라는 얘기 들을 때까지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담 치료가 두 번째인데 환자분들 다 똑같아요. 내가 이 약 먹는다고 좋아질까?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믿고 드세요. 2달 지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는 말씀 분명히 하실 정도로 좋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상담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는 까먹지 마실 게 반드시 약을 먹어야만 치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나면 환자분이 2주 있다 오세요. 그래서 하나도 안 좋아졌대. 그래서 약 드셨어요? 그럼 안 먹었대요. 왜 안 드셨냐? 그럼 누가 먹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옆집 아줌마래요. 이게 우리나라는 전문가의 얘기보다 본인과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듣거든요. 이게 정신과 전문의가 하는 얘기는 좀 믿고 약을 꼭 드셔야만 좋아집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제 주변에도 우울증을 앓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다들 조금 여전히 편견을 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픈 안 해요. 각자 병원 다니고 각자 앓지 이렇게 서로 같이 얘기하고 이런 가까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죠. 아마 들어보셨을 테지만 우울증 약 먹으면 뭐 정확하게 정신과 약 먹으면 바보 된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그리고 정신과 약 먹으면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네, 이런 편견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편견이 이제 정신과 의사가 제일
또라이다 뭐 이런 또라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사실 그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제가 2002년도에 정신과 레지던트를 시작해서 이제 정신과를 한 지가 만 20년째 됐는데 20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정신과에 대한 문턱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편견들이 존재를 합니다. 정신과라는 이 명칭이 수많은 편견들을 또 만드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명칭을 바꾸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신이라는 게 신체와 분리할 게 아니라 이 정신이라는 건 결국 신체 중 일부인 뇌에 존재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편견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걱정인 게 우울증이 이렇게 유전인가요? 이게 또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있나요? 네, 뒤늦게 발병했으니까 유전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에 유전 성향이 없는 병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엄마가 걸리면 아빠가 걸리면 애가 걸린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정신과에서 원인을 따질 때 하나의 원인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 원인도 있고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고 이걸 다 종합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아이가 스트레스에 좀 더 취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엄마가 우울증이니까 애도 우울증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우울증이나 이 신경정신과 이런 쪽의 병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특별히 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주변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염병 같아요. 맞아요. 우울하고 불안한 건 옮겨가요. 전염병. 네. 가족들한테 분명히 그거는 심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본인은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옮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를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혜진 씨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맞는 말인데 또 반대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족이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많이들 물어보세요. 내 가족이나 친구가 우울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해줄 거 하나밖에 없다. 이것만 해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뭘 해야 되냐면 내 가족과 친구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손 붙잡고 같이 병원에 가는 겁니다. 손 붙잡고 같이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거 이외엔 해줄 거 없어요. 그게 최고로 그리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반면에 하면 안 되는 건 많아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마음을 굳게 먹어라, 의지를 가져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의지를 가져라. 사람이 양초도 아닌데 무슨 심지를 굳혀라.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맞아. 군대 가나? 정말로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병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거고. 우울증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마음 의지를 가져라. 그럼 내가 의지가 없어서 이 병에 걸린 것 같잖아요. 마음을 굳게 먹어라. 내가 마음이 약해서 이런 병 걸린 것 같고 환자분의 증상만 악화시킬 뿐이고요. 아무 의욕이 없고 활력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분한테 네가 방구석에만 있으니까 병이 심해지지 좀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환자분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하면 안 되는 거 치료에 방해되는 어떠한 것도 하지 마세요. 환자분이 이제 좀 좋아지겠다고 밥 먹고 약 먹고 있는데 쳐다보고 쯔쯔쯔거리고 막 이런 게 환자분들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내가 마치 뭔가 잘못된 죄인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거든요. 가족들이 해줄 건 약 잘 먹도록 챙겨주는 거예요. 정말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고 그래야 환자분도 좋아지고 이 가정도 다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얘기가 되게 와닿았던 게 가족들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제가 거의 1년을 아파서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집 밖에도 못 나갔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집에만 있어서 아픈 거라고. 집 밖에 좀 나가라고. 노릇이니까. 집에만 있어서 아픈 거라고. 근데 그 얘기가 저는 되게 서러웠거든요.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건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섭섭했는데 그 가족들이 해야 될지 말 중에 있네요. 그게.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 궁금합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강연 처음 들으신 거죠? 이렇게. 네. 네, 그러시죠? 어떤 느낌이시죠? 잘하네요. 잘하네요. 야, 대박이다. 담백하네요. 아, 예. 깔끔하다, 진짜. 자, 저희가 오늘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을 모셨잖아요. 네. 궁금한 것들이 또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윤정 씨, 예. 네, 저는 52세 안윤정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 공황장애랑 우울증 진단을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 증상의 호전은 좀 있나요? 호전은 많이 돼서 밤에 잠은 잘 자는데 네. 혼자 있거나 그러면 다시 조금 슬퍼지고 또 눈물도 나고 다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쫙 가라앉으면서 우울해져요. 정상적인 기분으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우울감이 몰려오고 우울증의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선행하는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혹시 처음에 우울증의 증상들을 앓게 됐을 때 어떤 특별한 신경 쓰거나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40살에 아기를 낳았는데요. 아기가 잘 안 돼서 낳고 얼마 있다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몸이 너무 약해서 아기가 하늘나라를 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아기를 많이 바라던 가족들한테도 미안함이 들고 제가 몸이 약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 생각에 자책감으로 저를 막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얼마 좀 지나서 제가 아는 지인한테 또 약간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공황장애가 같이 찾아온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때 처음 정신과를 가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12년 전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거든요. 이게 자녀의 죽음이라는 건. 근데 아마 그 당시에 분명히 그 정상적으로 나타난 애도 반응이 있었을 거고 그걸 넘어서서 아마 우울증으로 연결이 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마 그때 치료를 놓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까지 겹치면서 너무 힘드니까 3년 전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모든 병이 마찬가지듯이 정신과에서 다루는 질환들도 내가 병을 앓은 기간이 길면 치료 기간도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다니시는 병원 잘 다니시면서 첫째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증상이 좀 나아지더라도 약은 끊지 마시고 약을 매일 꼭 잘 챙겨 드시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1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그 당시에 느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시 한번 훑는 작업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거는 안윤정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본인도 머리로는 아실 텐데 그게 아마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데 그런 작업들을 주치 선생님하고 좀 꾸준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호전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윤정 씨였고요. 혹시 양재진 선생님은 그런 경우 없으실까요? 어떤 경우요? 약간 우울감이나 또 우울증의 경향에 좀 뭐 사람이니까 우울감을 느낄 때가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학과에서 가장 많이 훈련을 받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셀프 모니터링인데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좀 더 평가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즘에 좀 많이 우울감을 느끼고 뭔가 의욕이 떨어진 느낌이 든다.
그럴 때는 이제 본인 스스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써보죠.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고 계실까? 선생님이 한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우리 양재진 선생님은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매일 하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여행은 아니다. 열어주시죠. 매일? 매일? 우리 양재진 선생님은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매일 하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여행은 아니다. 열어주시죠. 매일? 매일? 자. 운동을 한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한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운동을 한다. 운동이었어요. 네, 매일은 아니고요. 네, 주 2회에서 주 3회는 꼭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운동이 그냥 운동이 아니라 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됐을 때 그 분비가 확 증가하는 신경 전달 물질 혹은 뇌 안에 있는 물질로서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부족해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의 분비가 다 증가를 하게 되고요. 하나 더가 BDNF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뇌 신경세포의 거름이 되는 영양분이 되는 이 성분도 엄청나게 분비가 증가하거든요. 뇌에 피가 많이 가니까 산소도 많아져, 영양분도 많아져, 그리고 뇌 신경세포에 영향력을 주는 거름도 늘어나, 그리고 우울증에 필요한 그 세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다 분비가 돼. 하기 때문에 우울증에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아,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정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화병을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고 전문 용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지? 왜 문화 관련 증후군일까? 이렇게 다들 의아해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화병을 다 한번 알아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화병이야로 그냥 통칭해서 받아들입니다. 그 면면을 보면 우울증도 있고 분노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 상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나 화병 걸린 것 같아. 화나라는 통칭적인 문화적인 카테고리를 담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화병을 알아보셨고 가지고 계시고 또 생길 거예요. 아니 화가 나는 일은 많죠. 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내가 열심히 차를 잘 제 차선을 잘 지켜서 가는데 어떤 차가 싹 끼어드는 아유. 화가 나잖아요. 울화가 갑자기 치밀어요. 갑자기 치밀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아직 둘째가 어리잖아요. 간신히 재워놨는데 우리 첫째가 안 돼! 엄마!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안 돼, 안 아기가 돼. 막 울기 시작하면 안 돼, 진짜 안 돼. 화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제일 힘들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속이 상하는 게 엄마의 죽음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무슨 큰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미열로 시작했다가 그냥 며칠 안 돼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가 추석 연휴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렇게 좀 안 따라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랬더라면 아쉬웠군요. 그게 저랬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조금만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긴장을 놓고 있으면 그 생각들이 계속 수년 동안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런 것들도 화병일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있어요. 원기주처럼 단기간에 화가 난 거는 화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래. 이게 지속적인 화가 나는 게 유지가 되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화병이에요. 그러면 원기조님은 탈락. 오한진 선생님이 잠깐 뭐 차가 들어서 화가 난 거는 그냥 화가 나는 거지. 차가 뛰어들 때마다 화가 난다니까요. 아니 양보하세요. 지금 20년째 그래요. 양보하세요. 음식 양보. 만드는데 맛없다 그럴 때 그 화는 화병이라는 거는 시간적인 게 항상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오래 내가 지속이 지속적으로 되었는가. 똑같이 그러니까 아까 지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힘들었다. 이거는 화병에 포함될 수가 있고 이 한의학에서 화병은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데 그 칠정의 변화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칠정의 변화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되는데요. 크게 7가지 운호이사 비공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칠정의 변화가 있을 때 아까 얘기한 우울한 감정, 화난 감정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될 때 우리가 몸에 병이 오고요. 그럴 때 신체와 장애, 신체에 질병이 와요. 신체에 질병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화가 나거나 뭐가 아플 때 남한테 알리고 싶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 우울해. 나 너무 우울해. 나 너무 화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신체를 빌려서 얘기해요. 나 심장이 막힌 것 같아. 숨이 쉬어지지 않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맞아요. 맞아. 네. 그게 사람 이게 문화적인 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현할 때 꼭 신체를 빌려서 얘기합니다. 다 배웠어요 그렇게. 아우 복장 터져 이렇게. 네. 그렇게 자기 신체 장기나 증상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는 우울한 정서예요. 아까 양 원장이 얘기했던 우울증에 해당되겠죠. 기분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막 힘이 없고 무의욕적이죠. 그런 감정이 있으면 보통 증상은 여기 뭐가 걸린 거 많이 표현을 해요. 네.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답답하다고 느끼고 뭐 목끝이 걸리고 맞아. 헥헥거리고.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 걸린 것 같고 마른 것 같고 헥헥거리느냐. 우리가 화가 나고 열이 나면 이게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여기 인후두, 입안, 기도 이렇게 기관지에 점막이라고 돼 있어서 수분이 있는데 그게 말라요. 수분이 날아가요. 그래서 가래가 달라붙어 있는데 안 나오는 느낌이 나오는 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울한 감정이 이렇게 되고 열이 자꾸 뻗치고 하면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분노 많이 겪어보셨죠? 아까 여러 가지 분노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간이 많이 담당을 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간에서 열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얘가 그래서 화가 나면 열이 오르잖아요, 얼굴로. 그리고 역류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화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열을 내는 작용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너무 즐거워도 심장의 기능이 상한다고 돼 있어요. 심장의 기능이 상한다고 돼 있어요. 왜? 기쁜 거는 무조건 좋은 건데. 즐거워도 병이 생겨요. 어떻게 그랬어요? 왜요? 자, 레이디 제인이 전날 파티를 열었어요. 밤새 즐겁게 놀았어요. 너무 신났어요. 신나게 놀면 우리가 좋은 상태가 없다는 상태가 이렇게 쭉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자고 나면 평소로 돌아와요. 그러면 평소에 느끼기에 나는 우울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너무 높이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기쁨도 네. 독이군요. 그다음에 네 번째 생각을 너무 지속하는 거예요. 과도한 생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마 겪어봤을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 반복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 자꾸 필름처럼 반복되면서 떠오르는 거 겪어보셨죠? 우리 고민 많이 하고 뭐 생각을 골똘히 할 때 소화 안 되잖아요. 안 되지. 보통 신체화 장애 중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똑같은 것들 많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은 위장 기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뭉치고 막히고 음식이 들어가면 안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울하고 조금 감정이 낮은 분들이 단 걸 많이 먹어요. 설탕 중독이요. 네. 그래요? 네. 조금 나쁜 습관이거든요. 왜냐하면 단 걸 먹으면 사람이 좀 포근해지는 게 생기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위장 기능을 조금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식생활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5번째가 슬픔, 비입니다. 지나친 절망감을 의미하고 지나치게 슬퍼하면 폐가 손상이 되고요. 폐? 6번째, 7번째는 공포와 놀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놀라면 심장 막 두근두근 거리고 네. 막 죽음 앞에서 막 이렇게 소변을 지리잖아요. 그런 게 한의학에서는 신장과 관련돼 있고 이런 것들을 옛날 과거 한의학에서는 쭉 기술을 해왔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화병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무슨 많이 병이 걸리느냐 봤더니 갱년기 우울증, 갑상선 기능 이상이에요. 제일 많이 따라다녀요. 제가 환자를 봐도 화병 환자인데 보면 갑상선 수치가 변화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아, 진짜. 그리고 증상도 좀 비슷해요. 그죠? 갱년기 때 열 오르죠. 화병도 열 오르죠. 맞아. 우리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막 업돼요. 맞아. 업되고 막 열도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화병인지 갑상선 기능 문제인지 그다음에 우리 호르몬 갱년기 문제인지
우선 병원에서 확인을 받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병원에서. 제가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내분비과에서 호르몬 검사를 싹 한 거거든요. 호르몬이 거의 안 나오는 수치인 거예요. 마이너스 3.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심각한데 MRI도 찍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검사를 받아본 건데 결론은 어찌 됐건 결론은 정신과로 가시고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니까요. 아, 스트레스로 이게 깨지는 거고. 그래서 왜 양 원장님이 자꾸 병원 가라 하냐면 본인들이 내가 화병이야 그러면서 화병에 대한 치료를 막 혼자 해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고 지금 내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 몰라요. 슬픈지 화가 났는지 거기에 따라 약이 다 달라지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혼자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거기 시점에 맞는 약들을 써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자, 화병일 때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증상이 나는지, 왜 어떤 증상들이 신체에 나타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화병이 부르는 첫 번째 가장 흔한 증상, 심장폐에 느끼는 답답함이에요. 숨을 쉴 때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쪼이진다는 느낌, 뭐 쪼여요, 쿡쿡 쑤셔요, 뭐 막혀요. 이런 답답함이 통칭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환자는 순환기 문제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60대 여자분인데 VCR 한번 보시죠. 저는 막 화병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열도 나고 막 뒷등다리에 막 땀도 막 쫙 나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막 잠도 잘도 못 오고 막 이랬어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막 잠도 잘도 못 오고 막 이랬어요. 매일 불안하고 그랬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랜 12년인가 15년인가 시집살이를 빡세게 하셨어요, 정말.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다 똑같이 병원을 돌다 검사를 다 합니다. 막 혈관 검사, 뭐 심장 혈관 검사부터 뇌 MRI까지 다 찍었지만 결국엔 정신과로 가세요라고 했던 환자분입니다. 답답하죠. 의학적으로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심장 박충량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심장에서 짜서 혈액을 보내주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혈액이 100이 들어와서 100을 짜줘야 되는데 이게 잘 못 짜거든요. 그래서 순환이 안 돼서 답답함을 느껴요. 아, 가슴에 이게 쌓여. 아까 양 원장이 마음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 그래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왜 그러냐면 답하고. 왜냐면 머리랑 얘가 제일 빨리 반응하거든요. 우리가 또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두근두근 하는 게 그러네요. 심장은 아까 얘기했던 뇌가 하는 걸 가장 빨리 반응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마음에 여기 있다고 하트를 여기다 그리지만 뭐 의학적으로 보면 여기죠. 이젠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체적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소화기 증상이에요. 자, VCR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속쓰림. 저는 주로 속이 많이 쓰린 증상이에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속쓰리고. 저도 그래요. 이런 증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그럴 때 위를 똑 떼어내고 싶어요. 어떨 때는. 얼마나 괴로우시면 저런 말씀을 다 하실까. 아직도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이제 5개월, 엄마는 이제 2년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깊었구나. 자, 이분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이 짧은 간격에 계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남아있는 거는 뭐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위장장애가 같이 동반이 됐던 거죠. 그래서 계속 불편한데 한약이든 양약이든 어떤 치료를 다 받아도 이 속쓰림이 해결이 안 돼요. 속쓰린 거는 혈류장애예요. 근데 그 혈액이 안 가게 되면
위산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보호막이 안 나와요. 우리가 위산은 항상 나와서 속 쓰리는 게 맞는데 보호막이 나오니까 안 쓰린 거거든요. 근데 혈액이 안 가게 되면 이 보호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위산이 그냥 노출되니까 속이 쓰린 거예요. 밤이건 낮이건 속이 쓰려요. 그런 사람들은 혈액을 위로 가게끔 치료를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참 도움이 되는 치료가 되거든요. 오늘 특히 선생님 밤에 잘 때 속이 쓰려서 많이 깨거든요. 특히 밤에 그래요. 원래 새벽에 위산 분비가 좀 과다하고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때 악몽을 꾸고 괴롭고 이러면 또 그런 증상 자체가 또 위에 혈류를 막아서 더 쓰리게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음 증상은 금골격계 통증이에요. 금골격계 통증이에요. 통증? 이건 많으시죠. 우울증의 증상 중에 통증이랑 동반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시리고 저리고 이런 통증이 동반이 많이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아프다고 아까 양 원장이 얘기했듯이 한의학에서도 유주성 통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주성? 돌아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통증이. 여기도 아팠다가 저기도 여기도 아팠다가 담처럼. 네. 약 올리는 거지. 너무 괴롭겠다. 근데 이걸 보고 듣는 가족의 입장에서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아플 수가 있어. 좀 안 믿어요. 깨병 아니야? 이렇게 되는 오해하면 그렇게 되지. 꾀병이 되지.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분한테는. 그런 통증이 있어요. 그런 통증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이 계속 돌아다닌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영상 한번 보시죠. 저는 어깨에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세수도 못할 정도로. 통증 주사도 많이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별 차도가 없었어요. 맨날 아프니까 짜증도 좀 나고 마음도 우울하고. 맞아. 한국에만 있는 또 새로운 질병이 하나 있어요. 실인병. 실인병? 뭐가 하면 엉치가 시려, 시려. 등이 시려, 발이 시려, 손이 시려. 제 환자 중에는 막 등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온대요. 네, 저도 등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려가. 따뜻하게 누워 있어도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어르신들이.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은 암 투병 중이고 그리고 딸과 사이가 안 좋아서 목, 어깨, 등이 너무 아픈데 그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픈 거와 좋아지는 걸 반복을 하면 금골격계가 염증이 있다 없다 하면 여기가 섬유화가 돼서 딱딱히 굳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피부도 굳어 있고 관절들도 굳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펴야 되고 박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 통증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시리고 아프고 이런 건데 검사상에는 안 나오고. 특히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고관절, 견관절 같은 혈액이 꼬부라져서 들어가는 해부학적인 구조에는 더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등이 많이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가장 많이 아프면 등 가운데 아파요. 그다음에 목 뒤, 그다음에 엉덩이 쪽, 엉치라고 표현하죠. 스트레스구나. 그렇게 많이 아픈 통증이 좀 특징적이고 특히 팔다리로 가서 시리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사를 싹 다 받았는데 원인은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면 정신과에 가서 내가 이런 것들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이한 거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나를 괴롭히던 남편이 참회를 하고 좋아졌어. 참회를 하고 좋아지고 시부모님이 교회를 믿고 나서 너무 갑자기 잘해주고 환경이 다 바뀌어서 내가 우울병이 생길 원인들이 사라졌는데 그 신체 장애만 딱 남고 정서적으로는 좋아져요. 네. 정신과 약물을 먹고 정서적으로는 안정을 찾았지만 신체 증상이 남았다. 그럴 때는 요거에 대한 다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임채선 원장님께서 좋은 팁을 또 하나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병원에서 합병 처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네. 그 약재를 이용한 차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차. 자, 합병을 다스릴 수 있는 차. 바로 봐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엇인고 하면은요.
이게 무엇인고 하면은요. 차는 차네. 야, 자기야. 작약 감초차. 아주 고운 이름이 붙어 있네요. 그렇죠. 작약은 한의학에서는 연견, 딱딱한 거를 부드럽게 해준다. 이야. 그 다음에 울체된 거를 풀어준다. 막힌 걸 풀어주는 중요한 약재입니다. 그리고 이 감초는 뭐 약방의 감초라고 다들 아유, 네. 어디든지 들어가요. 작약의 효과를 올려줄 뿐만 아니라 독성 있는 걸 중화시켜서 쉽게 약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든 한약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야. 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작약과 감초의 비율은 간단합니다. 1대1. 1대1. 1리터를 1시간. 절편을 3개나 4개 정도에 한 1시간 정도 중불에 1리터 정도로 끓이시면 요 차가 완성이 되고요. 자, 다들 받으셨죠? 네. 자, 한번 맛을 볼 건데 약간 이렇게 릴렉스 되는 느낌이 드는지 한번 드셔보실게요. 와, 향은 보리차 같아요. 되게 고소해요. 네. 아, 고소한데 끝맛이 달아요. 달달하고. 네. 그리고 이 여름에 따뜻한 차를 먹으니까 아주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오늘 임 원장님이 양 원장님이랑 같이 강의를 했지만 더 임 원장님을 제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먹을 것까지 준비해 주셔서 고마워요. 양 원장은 없었어요. 아, 또 주문해야겠네요. 작약이랑 감초. 여기에 더하여 좋은 팁을 또 하나 준비하셨다고. 제가 아까 양 원장님 강의를 듣고 나도 우울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에 있을 때마다 조금 저만의 이제 푸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이 사람을 떠올립니다. 사람. 네. 사람? 이 사람을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 아내분을 아내분을 바로 얹히시는데요. 이 사람? 바로 자, VCR 보시죠. 네. 갑자기 사람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에? 사람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임영웅 씨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임영웅 씨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이 의학적으로는 세로토닌 이런 것들을 분비를 막 시키거든요. 그런 대상이 생기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을 생각하면 그때 생각이 나면서 내가 풀어질 수 있어라는 희망도 생기게 되고 지금도 다 공감하고 계세요. 임영웅 씨 얘기가 나오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속 안 쓰리시죠? 네. 왜냐하면 그게 좋은 감정이 들 때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면서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으세요. BTS 아미도 똑같고 이런 좋은 걸 공유하는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좋은 걸 떠올리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잘 보시면 저희 아버님이 아이스크림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그 팥으로 된 땅땅한 거 있잖아요. 네. 비비땡? 네네네. 그것만 드세요. 근데 왜 이것만 드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너 아이스케키라고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 진짜 어려운 시절에 그 아이스케키 하나 먹으면 정말 감동이었대요. 감동이지. 그래서 그거 먹을 때 그 맛으로 드시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기억. 기억을 먹는 거거든요. 엄마의 밥, 옛날에 먹었던 엄마의 밥, 이런 좋은 기억을 되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화병,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재울 때 이제 잠자리에 딱 누워서 물어봐요, 항상. 오늘 좋았던 일은 뭐였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오늘 좋았던 일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아이들이 잠을 들게 하는 거예요. 네.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잠자기 전에 뭐 책보다는 저는 이 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되게 착하네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오늘 뭐 했어? 그럼 물어보지 마. 알아서 아빠 뭐 하게. 몰랐대. 아빠 몰랐대. 총이가 빨리 왔네요. 네. 원길 씨가 요즘 힘드네요. 힘들어요. 아빠가 치료받아야겠네. 자, 저희가 오늘 2022년 특집으로 마음의 병이라는 주제로 강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친구의 강의를 이렇게 앉아서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이제 한의학에 대한 약간의 이제 편견도 좀 있고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건 뭐 저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친구가 굉장히 좀 잘 풀어줘서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친구가 임채선 원장이 그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인데 두 가지나. 이 친구가 외과 전문의를 따고 다시 학교를 간다 했을 때 약간 의아해했었는데 공부를 잘했네요. 공부를 잘했네요. 칭찬도 아니고. 진짜 이 말씀을 안 하고 가셨으면 아주 뭐가 얹히실 뻔하신 것 같아요. 뭐 여기 덧붙여서 양재준 원장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네. 대학교 1학년 때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터 아르츠트라고. 이게 뭔가 봤더니 독일어로 환자의 마음과 질병을 같이 치료하는 좋은 의사 이런 개념으로. 1학년 때. 그래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네가? 근데 지금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돼서 정신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됐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구터 아르츠트가 돼서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구타르츠트라는 이메일 주소는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지어준 거예요.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지어준 거예요. 그런 거였어? 야, 진짜 이 두 분을 함께 초대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듣지 못했을 이야기를 들었네요. 자, 우울증 타파 가능합니다. 두 분 오늘 특별한 시간 꾸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쉬게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쉬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A